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백제 시대 때 고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백제 시대 고분은 예전에 12년 기출 문제에 잠깐 언급돼 있었고, 요번에 이제 무능왕릉 단독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은 주제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백제 시대 때 고분은 그게 그 백제가 수도를 3번 옮겼잖아요. 그래서 크게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한성 시대, 웅진 시대, 그 다음에 그 사회 시대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고대 시대 때는 고분을 만드는 곳이 수도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주변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도가 있으면 궁성과 그 민가가 있으면 그 주변에 고분을 이제 조성을 해요. 그래서 한성 시대 때는 석청동 고분과 가락동, 방이동 고분을 그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석청동 고분인데 설정도 구분은 말 그대로 돌이 쌓여 있는 동네라는 뜻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돌무지 무덤 동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다음 웅진 시대 때는 일곱 기가 발견됐는데 송상리 고분군이 유명하죠. 송상리 고분. 우리가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문영왕릉도 요 송상리 고분 안에 있어요. 그다음에 사회 시대는 어 일곱 기가 발견됐는데 능상리 고분으로 되게 유명해요. 요 무덤가가. 자, 그다음에 무덤 양식을 좀 볼게요. 예, 무덤 양식을. 이걸 똑바로 해야 되는데 여기를 그러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무덤 양식은 한성 시대 같은 경우에는 기원 전후 1, 2세기, 4세기 후반, 5세기 중반, 지방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 좀 눈여볼 게 기원 전후의 무덤 형태가 토강모였다는 거예요. 토강모. 자, 토강모라는 거는 전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한 것처럼 땅을 깊게 파고 거기에 간을 시치를 넣은 다음에 밑에 이제 뭐냐면 땅에 간을 묻은 다음에 그 봉토로 흙을 덮는 방식이 토강모인데 우리가 지금 하는 매장 방식이죠. 이게 이제 초창기 때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통 방식은 아니에요. 요거는 주로 이제 예전에 설명한 것처럼 주로 중국 계통의 그 무덤 배드 방식이거나 아니면 이제 예족, 그러니까 부요족 계통의 무덤 형태예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왜 기원전에 건국세력으로서 고구려 유민세력이 내려서 백제에 세웠으면 당연히 돌무지 무덤이 나올 건데 왜 그 예족 계통, 부요 계통의 토강모가 나오냐? 그거 볼 때 일제 초창기 때 세력은 비료 원조 세력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계통이 아니라 부여 계통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그 근거가 이 토강모에서 찾고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1세기에서 4세기 때까지는 여러분들 좀 약간 생소하지만 즉석 봉투부라는 게 있어요. 제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즉석 봉투군요. 즉석 봉투부인데 자, 요 즉석 봉투부는 어떤 거냐면 자, 일단은 주변에 이제 주변에 뭘로 인제 그 만드냐면 이게 무덤가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흙으로 인제 만들어서 덮어요. 그 주변에 이렇게 돌을 깔아 놔. 그래서 이게 인제 예민한데 이걸 흙만 볼 경우에는 봉토를 흙으로 덮었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토강모 계통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뭐냐면 부여 계통으로 인제 볼 수도 있죠. 부여 계통으로. 예. 근데 돌을 깔았기 때문에 이게 또 돌모지로 해석할 수 있어. 돌모지는 이제 맥족 계통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로 볼 수 있어요. 고구려. 그래 갖고 요게 두 가지 계열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인제 이걸 인제 뭐 복잡하게 해석하면 이제 계단식 돌무지 무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돌무지 무덤이 좀 발전돼 가지고 나타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해석할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를 이제 토강모 계통으로 본 거, 봉토를 강조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흙으로 덮은 봉토를 강조하는 것을 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원래 백제에 있었던 무덤 계통이 아니라 갑자기 4세기 때 등장했던 외래로부터 들어온 새로운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자생설과 그다음에 외부 세력 이주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요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즉석 봉투문이다. 그래서 즉석 봉투문도 이제 계단식 즉석 봉투문, 점토, 충청식 적석총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발전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뭐 그렇게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자, 하여튼 4세기 후반대를 보자. 자, 보통 교과서에 이제 실려 있는 그림들, 사진들이 4세기 후반대의 그림들인데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보이죠? 그 석촌동에 있는 이제 그 사모군인데 예, 석촌동이죠, 이게.
자, 그래서 이 석촌동 3호봉 무덤인데 요걸 이제 고구려 그 교과서 통문에서는 고구려 계통을 보고 있어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그 장군총 비슷하게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자, 그렇지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자생서대 입각에서 고구려 건국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발전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4세기 후반에 튀어나왔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은 이거는 외부에 좋은 새로운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덤이다. 그래서 이제 대륙 백제설도 주장하고 있고 뭐 그렇게 이제 하는데 왜냐면 대륙 백제설은 이제 그 중국에 백제 뭐냐면 분국이 세워졌다는 거냐? 얘네들이 이제 건너가고 그 계단식 돌무지 무덤을 세웠다. 뭐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예. 근데 뭐 이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 없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교과서에서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을 고구려 계통과 고구려 계통하고 이제 백제 지배층이 서로 연결돼 있다. 고구려 지배층과 백제 지배층이 서로 연결됐다고 보고 있는 대표적인 그 유적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5세기 초중반에 가면 이제 그냥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없어지고 굴식 돌방 무덤이 등장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요거 형태와 구격이 상당히 다양해지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은 신라의 무덤이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6세기 때 이제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무덤에서 신라 토기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거는 백제의 무덤이 아니라 신라의 토기다. 신라의 무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요거까지 설명하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 지방에서는 되게 이제 백제와 다른 이제 수장급 세력도 있었죠. 소국 그 우두머리들, 부족국가 우두머리들 있었죠. 그 백제 영향력은 있었지만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런 그 지방에서는 수혈식 석강국 같은 게 있어요. 땅을 파가지고 그 밑에 석각을 묻는 형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웅진 시대도 그죠. 자, 웅진은 이제 송상리 고분군으로 유명해요. 자, 이 송상리 고분군 잠깐만요. 여긴 아니에요. 예. 자, 송상리 고분군은 특징이 소박하고 고조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좀 규모가 작고 이렇게 뭐 화려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왜냐면 이제 시기가 웅진 시대잖아요. 일종의 피난 정부 시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무덤을 뭐 만들기는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송상리 고분군에 7개 무덤이 발견됐는데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이제 붙인 걸 1기부터 2기, 3기, 4기, 5기, 뭐 6기 이렇게 붙였어요. 송상리 1기부터 6기까지. 왜냐 누가 묻혔는지 모르니까. 되게 이제 송상리 1호분하고 5호분까지는 여기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이고 행현식 석실분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행현식 석실분은 또 뭐가 있어요? 벽면이 있잖아요. 벽면.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벽화가 존재하겠죠. 벽화가. 예. 송상리 1호분에서 5호분까지는 벽화가 존재해요. 자, 그리고 송상리 6호분이 있어요. 이 송상리 6호분하고 이제 뒤에 있는 문영왕릉은 좀 구식 돌방 무덤이 아니라 벽돌 무덤이야. 벽돌 무덤. 이걸 이제 좀 어렵게 말하면 전축분이라고 하죠. 이 전축분 양식의 벽돌 무덤은 우리나라 고유의 양식은 아니에요. 이건 중국 애들이 만든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그 백제는 누구하고 친했냐면 양나라하고 친했어요. 남조의 양나라하고. 그래서 양나라 기술자들이 만든 거야. 송상리 6호분하고 그 문용왕릉을 두 개는 양나라 기술자들이 만들었는데 학자들이 보기엔 송상리 6호분이 먼저 만들어질 거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송상리 6호분이 문흥왕릉보다는 훨씬 더 잘 만들었어. 예. 그리고 완성도도 높고요. 그래서 처음에 송상리 6호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원래 이제 부부 학자로서 2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1명만 들어가 있어요. 예, 부인 무덤만 이제 들어갈 걸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렇게 부인 묻어놓고 나중에 남편이 죽으면 남편도 같이 묻어야 되는데 문을 그냥 닫아버렸어. 그래서 이게 입구를 받고 대신 만든 게 문흥왕릉이야. 그래서 학자들은 이 송산 부분은 문흥왕릉 전부인이 묻혔던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문흥왕릉은 이제 문흥왕릉이 죽고 나서 그 두 번째 부인이 그 전부인하고 같이 문흥왕이 이제 합작한 걸 이제 싫어하니까 따로 급히 만들어가지고 만든 무덤을 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티가 나는데 일단 왕선도 측면에서 완성도 측면에서 문흥왕릉이 훨씬 더 뒤떨어지고 송상 6호분이 높고요. 그 다음에 저 송상 6호분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벽화가 있어요. 여기는요. 그래서 벽화가 있는데 근데
문흥왕릉은 전축분에도 불구하고 벽화가 없어요. 빨리빨리 만들다 보니까 벽화를 그릴 시간이 없는 거야. 그리고 문흥왕릉 때 이제 만들고 나서 그 부인이 죽고 나서 여기 이제 그 문흥왕릉 옆에 딱 모셔두는데, 그리고 나서 급히 이제 여기 길을 이제 문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사람들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이걸 송상리 6호분에서 떼와가지고 건물자들이 떼었고, 문흥왕릉 그 길을, 그러니까 입구를 막는 데 사용했어. 예. 그래서 이제 문흥왕릉 뒤에 만들어져서 급히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하여튼 이 송상리 6호분하고 문흥왕릉은 남조의 무덤에 영향을 받았다. 요건 뒤에 이제 운영왕릉 부분은 좀 정확히 또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자, 주로 이제 벽화는 사신도가 그려져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운제 시대 때 왕이었던 문주왕부터 우정왕까지 매장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비 시대를 보죠. 사비 시대는 이제 그 작지만 세련된 형태야. 그러니까 웅진 시대 때는 이제 소박하고 고졸되고 좀 약간 유치하죠. 근데 사비 시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가 안정된 시기잖아요. 그래서 무덤 규모는 작지만 세련되게 완성도 높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불식 돌방 무덤이 이제 주르고 벽화도 되게 많아. 사신도도 그려 있고, 그다음에 연화문, 비운문.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 이제 사신도 같은 경우는 도교를 이제 반영하고 있고, 연화문 같은 경우는 불교를 반영하고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능상리 고분 중에 능상리 이후분은 이제 보면 성왕의 무덤이라고 보고 있어요. 성왕은 목은 이제 신라 북청자리에 그 있지만 몸은 돌려줬다는 기도 있거든요. 일본서기에 보면. 그래서 능상리 이후분은 성왕 무덤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능상리 고분은 없지만 여기 이제 좀 제예요. 요거는 여기다 적어놨는데 정리해주면 무왕 무덤이 있어요. 무왕. 무왕은 능상리 고분에는 있지 않고 요거는 따로 익산에 쌍릉이 있지 않은가. 부부 합장이 있어요. 부부 합장보다 부부를 부부 모지가 두 개가 있는 거야. 예. 한 곳에 이제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무덤가가 이렇게 이제 쌍릉식으로 이렇게 있죠. 여기는 뭐 무왕의 그 무덤, 여기 부인의 무덤, 이런 식으로 쌍릉 공민왕 무덤 형태와 비슷해요. 예. 자, 하여튼 이 능상리 고분은 위덕왕부터 법황까지 매장돼 있을 거를 추정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누가 추정되는 건 몰라요. 다만 왕이나 좀 높은 귀족들이 뭐냐면 묻혔을 것을 다 보고 있어. 그래서 지금까지 백제의 무덤 중에 정확하게 주인이 알려진 무덤은 문영왕덤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제 뒤에 설명했지만 뭘 통해서, 지석이나 매직권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지석이나 매직권. 요번에 기출문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했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이 그 벽돌 무덤 만든 문영왕릉이잖아요. 요거 요 부분을 좀 약간 심화해서 좀 볼게요. 내용도 보고.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이 백제고분 관련된 테마에서는 자세하게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교재 중에 전공 역사 그 버전 5.2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좀 할게요. 이거는 제가 11.0 교재에다 올려놓지 않고 정근대사 부분은 근현대사 부분은 따로 또 편집해 갖고 올려놨지만, 정근대사 부분은 제가 요거를 만들려고 막 하다가 했는데 제가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여러 이거 외에도 자료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모의고사도 만들고 강의도 해야 되니까 좀 핑계지만, 네. 그래갖고 이걸 이제 제가 밑에다 다운을 제 밑에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네, 그 카페에 링크를 달아 놓거나 아니면 저희 유튜브 보신 분들은 그 링크를 내가 저희 원드라이브 링크를 들어서 자동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을 테니까 한번 보실 분들은 보세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아주 상세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전공 역사 5.2 잠깐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백제 고분이 있고, 여기 보면 문흥왕릉이 있죠. 앞부분에. 예. 문흥왕릉 있고, 이게 그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연도 부분에. 예. 그리고 이제 전축부를 만들었고요. 요 대표적인 게 매직과 뭐 지석, 오수전 등등을 발견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뒤에 잠깐 볼게요. 그래서 짜서 이제 심층학습 해갖고 문흥왕릉을 이제 제가 만드는데, 발견 시기가 1971년이에요. 1971년. 요때가 이제 박정희 통치 시기죠. 그래갖고 이제 그 천야발굴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쓰면 약간 처녀라고 하는 게 좀 그렇죠. 지금은.
약간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서 좀 욕을 얻어 먹을 수 있는 이럴 수 먹을 욕을 얻어 먹을 수 있는데 자 일단 그 당시에 그렇게 했어. 왜냐면 요걸 인제 그 당시에 다른 구식 돌발 무덤 같은 게 발굴될 때 이게 인제 거기에 있는 유물 유적들이 다 도굴되고 없어졌거든요. 구식 돌발 무덤 자체가 도굴하기 좋은 구조예요. 근데 여기는 좀 이상하게 도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대 시대의 무덤이 그대로 남았어. 그 안에 유물 유적도 그대로 남았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제 약간 이제 뭐 중요한 1차 산업 역할을 많이 한 그 유물 유적들이 되게 많이 발굴이 됐다. 이게 상당히 특이한 거죠. 예. 천여 발굴이었다는 게 있고 요게 천여 발굴이 될 수 있었던 뭐 역사적 사항도 몇 가지 있는데 이것까지 다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졸속적으로 발견됐어요. 그래 갖고 그때는 뭐 유물 유적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고고학 유물 유적을 할 때 이걸 이제 들어와서 좀 주변을 좀 통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자들 몰려들어온 상태에서 북색통에 이걸 인제 뭐냐면 급히 끄집어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진도 제대로 안 찍히고 요 유물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도중에 누가 이제 뭐 1-2개 이제 훔쳐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루 만에 발굴 작업이 마쳤기 때문에 되게 후에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졸속 발굴됐다고. 예. 자 하여튼 그 양식은 이제 중국 양나라의 영향을 받은 양나라 기술자가 만들었으니까 전축분이었다. 벽돌무덤. 벽돌무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애들이 이제 많이 쓰는 무덤 형태죠. 그래서 양나라 기술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양나라에 발견된 무덤 양식과 동일하다. 그 당시 이제 백제하고 양나라는 그 문화적 교류가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양나라 기술자가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요게 유물 유적들 보면 상당히 국제성을 띠고 있어요. 요 되게 개방성이 있는데 왜냐면 중국의 유물과 일본의 유물이 같이 있어. 예. 양나라의 유물을 보면 일단 연암은 벽돌 같은 게 있고 배수로, 등잔이 있는데 요 등잔이 상당히 사료 가치가 높아요. 이게 중국의 백자인데 중국식 백자인데 현존하는 최고의 백자야.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남아 있는 백자보다 오래된 백자보다 더 그 기원이 막 빨라요. 예 그래서 현존하는 최고의 백자다. 아마 인제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수입해 온 거겠죠. 그다음에 뭐 중국 도자기라든지 그다음에 오수전이 있는데 이 오수전은 이제 중국사와 관련된 거지만 어 언제 만들어졌 한나라 무제 때 발행된 그 동전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나라가 망한 후에도 남북조 시대까지 쓰였어요. 그게 700년 동안 쓰였어. 그래서 그 중국 역사상 제일 오래된 화폐가 이 오수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나라 때도 이 오수전이 그 무덤에 발견된 거죠. 그다음에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게 일본에 그 관련된 유물이 있는데 금속 목관이 있어요. 자 이 금속 목관은 뭐냐면 보통 이 금속은 일본에서만 생산된 소나무예요. 우리는 적송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일본 소나무인데 좀 약간 이제 튼튼하다. 내구성도 있고. 그래서 주로 이제 왕실급 무덤이나 귀족급 무덤에서 발견돼요. 그래서 정방 후원본 양식에서도 요 금속 목관이 발견됐어요. 이것도 오타네요. 예. 그래서 거의 일치돼 있다. 이거는 어떤 거냐. 자 백제가 오타인데 백제가 문물을 저수하는 데 그 일본의 중고수를 일본이 중고수 추측하고 있죠. 또 어떤 이제 학자들은 일본의 인제 일본의 황실 있죠. 일본의 황실하고 이제 백제 왕실하고 교류가 있었죠. 그리고 서로 간에 결혼도 했어요. 그래서 인제 일본 황실이 그 당시 게이타의 왕조라고 있어요. 게이타 왕조. 이 게이타 왕조가 백제와 서로 결혼 동맹을 통해서 인제 뭐냐면 통일권을 형성하고 있었죠. 예 통일권을 형성하니까 그거 인제 그 기반으로 그런 것들 인제 서로 침묵이 있으니까 금송을 이제 보내줬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백제가 금속 목관을 만들었다는 설도 있어요. 자 하여튼 이 양나라와 일본의 인제 그런 유물들 볼 때 상당히 국제성을 띠고 있고 특히 성황 때는 일본과의 관계가 상당히 깊었죠. 왜 깊었 성황 때 제1의 국정 목표가 뭐예요? 한강 유역 수복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군사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게 이제 여러 가지 물자라든지 그다음에 인력, 또 전문적인 인력들을 이제 주고 그 대신에 여러 가지 인제 또 군사력도 빌려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일본하고 그 백제 관계가 상당히 긴밀한 동독한 때가 서양 때야. 네. 요건 이제 시대적 배경하고 인제 좀 연결시켜서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 당시에 이제 문호왕릉에 발견된 여러 유물들, 백제의 유물 등이 또 일본의 그 당시 왕릉급 무덤에 많이 발견이 돼요. 예. 그래 갖고 서로 간의 이 문물 교류가 상당히 문화적 교류가 많았다. 이런 것들을 좀 보 유추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이 매직권과 지석인데요. 자, 그럼 매직권을 이제 보고 지석인데, 지석하고 매직권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이제 그 입구에 지석이 있고 그 뒤에 매직권이 있어. 같은 돌에 앞면은 지석권, 지석, 뒷면은 매직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앞에 보시면 요 부분에 있어요. 요 부분에, 요 부분에. 지금 기록 나오진 않지만 요 앞부분에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지석이에요. 지석. 예. 보이진 않겠죠? 예. 하여튼 그 앞에 들어가는 연도 앞에 부분에 어 있는 것이 인제 그 지석인데, 자, 일단 내용을 볼게요. 자, 영동대장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건 지석의 내용이에요. 영동대장군. 자, 이 영동대장군 요번에 시험 문제였죠. 영동대장군은 누구한테 책봉받은 거예요? 양나라에 책봉받은 간직이죠. 간직. 지금 입장 볼 때는 좀 약간 굴욕적이지만 그 당시에는 조공 채권 관계는 의례적인 관계니까 그렇게 이제 알아주시고, 자, 백제 사마왕이 이렇게, 자, 사마왕이라는데 문영왕은, 문영이라는 것은 시호예요. 죽은 후에 붙여진 그 내용이고 칭호고, 사마왕은 문효왕의 이름이에요. 이름. 이 사마가 그 어릴 때 이제 어디에 태어나냐면 태어날 때 가카시마라 해 갖고 일본의 한 섬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시마가 섬이거든요, 일본은. 그러니까 요걸 한자로 적으면 사마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어릴 때 이름이 시라고 하거든요, 보통. 어릴 때 이름은 시가 사마예요. 그래서 백제 사마왕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래서 62세 되는 계모년 5월 7일 임진년에 돌아가셨다. 근데 이날이 삼국사기의 문효왕의 돌아간 날짜와 연도와 동일해. 연도와. 그래 갖고 삼국사기가 그 당시 그 지석 1차 뭐냐면 1차 그 사료인 지석과 일치한 부분이죠. 그래서 절대 연도 기준이 되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을사년 이제 8월 12일 날 갑신날에, 요게 보면 이제 계묘년에서 을사년까지 이제 간지로 따지면 3년 뒤거든요. 3년 뒤에요. 그러면 갑자기 죽었으면, 계묘년에 죽었으면 무덤을 빨리 만들어 갖고 계묘년에 이렇게 안치시키지 왜 그러냐 했는데, 그게 아닌데 이제 3년 동안 빈장을 만들어요. 빈장.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장례식 가면 빈소가 있잖아요. 지금 빈소는 하루 이틀 만에 이제 하고 이제 끝나는데, 그 당시에는 왕이 죽으면 3년 동안에 그 빈장을 만든, 햇소 3년이에요. 예, 햇소 3년 동안 그 빈장을 만들어 거기에 모셔 놓고 그리고 나서 무덤을 만들어요. 아까 말씀처럼 이제 그 문흥왕릉은 죽은 후에 만들어진 거라 했죠. 이거는 수능이 아니에요. 그래 갖고 거기 있다가 이걸 모셔다가 이제 문흥왕릉에 배치시키는 거죠. 물론 이제 시체가 썩을 수 있으니까 그 주변의 빈장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시설 같은 거, 뭐 얼음이나 이런 것들 갖다 놓고 그렇겠죠. 예. 자, 그래갖고 8월 10일 날 갑신년에 이런 대문을 예를 갖춰 안장 이와 같이 기록했다. 그래서 그 지석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세요. 문흥왕릉 지석.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사마 그 왕의 죽은 시점이 삼국사기 기록된 시점과 일치해서 절대 연도를 나타날 수 있는 기준점이 이제 형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백제의 무덤, 왕이 돌아갔을 때 백제의 그 무덤이 그 백제의 어떤 왕이 들어왔을 때 장례의 절차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문영왕 지석이라는데, 이제 지석이라는 거는 죽은 사람들의 업적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지석이거든요. 예, 지석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제 모비명처럼 그 무덤 앞에는 만든 게 아니라 그 무덤 안에 지석을 깔아요.
예, 그래서 묘지석이라고 또 하죠. 그래 갖고 인제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고유의 정통 방식이 아니라 이게 인제 삼국시대부터 나타났어요. 그래서 남북조 시대에 일반화됐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야. 그래서 인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도 이런 지석들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요때 답을 쓸 때 그냥 지석이라 쓰면 안 돼. 고대 시대 때 지석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문홍왕 지석 이런 것들 쓰셔야 돼요. 요 앞에 문홍왕이나 웅영왕이라는 말을 꼭 쓰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요게 인제 뒤에 넘어가면 또 지석의 뒷면이 있어요. 모양비 지석의 뒷면. 그러니까 지석이 두 면으로 구성되는데 앞면과 뒷면. 그 뒷면에는 또 매직건이 있고요. 예. 자, 여기 보면 인제 뭐 영동 대장경 사망이 그 이게 잠깐만. 예. 그 말을 잘못했네요. 예. 여기 보면 이 지석이 아니라 이게 인제 문양 지석인데 지석 뒷부분에 있으니까 매직건이겠네요, 매직건. 예. 제가 착각을 했어요. 다른 면이 있었는데 예, 이게 매직건이에요. 지석이지만 실제 매직건이에요. 다른 거예요. 예. 자, 문헌 지석 뒷면에 매직건이라는 게 있어요. 매직건. 자, 그래서 인제 매직건 내용 보면 자, 여기 보면 을사년 8월 10일 날 영동대장군이 나오죠. 요것도 인제 알 수 있는 유물 중에 하나죠. 영동대장군 칭호를. 자,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앞에 든 동료 토지신인 토왕에게 토왕, 토백, 토부 토부모 등등에게 그 뭐냐면 땅을 이제 사들였다는 이 문서를 여기 남긴다. 아, 그래서 여기를 만들어 갖고 인제 문서를 만들어 갖고 땅을 샀다는 걸 증거로 문서를 만들었다. 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현 율령에 따르지 않는다. 지금 죽어 살아 있는 이제 백제의 율령에 따르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은 그 토지 신인 토왕에게 묘지를 매입했다는 땅을 매입했다는 매매 계약서거든요. 이걸 매집건인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도교 사상이죠. 도교 사상. 예. 그래서 도교 사상을 엿볼 수 있죠.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온 거죠. 그리고 형 율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죽은 후에 이제 저 세상의 이제 문제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율령이 따른다는 거죠. 이 세상의 이제 통치는. 그러니까 율령 정치가 시행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요런 것도 여러 가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매직권은 중국에서 만든 도교 사상인데 삼국시대 때 매직권은 이 문흥왕릉 매직권밖에 없어요. 지석 뒷면에 있는. 예. 그래서 답을 쓸 때 그냥 매직권 써도 맞아요. 어떤 분은 지석은 문흥왕릉을 써야 되는데 왜 이거는 문흥왕릉 매직권 안 쓰고 그냥 매직권만 써도 되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삼국시대의 매직권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요번에 기출 나온 것도 예문 자체가 삼국시대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통일신라 시대나 이제 그 뒤에 뭐 고조 조선 시대는 매직권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뭐 이건 역사적 가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삼국시대의 역사적 가치 있는 매직권은 문흥왕릉 매직권이죠. 예. 그래서 문흥왕릉 매직권이나 문흥왕릉 지석이나 영동대장군이나 표기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 매직건하고 지석과 관련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봤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봤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인제 제가 사비시대 때 부여의 그런 능상리 고분군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요. 예. 자, 그러면 인제 요렇게 해서 요번에 인제 그 관련된 백제 고분 관련된 내용은 이제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 시대 때 탑의 발전 과정을 좀 볼게요. 예전에 한번 정했사지 그 13층 석탑이 나왔거든요. 정했사지 13층 석탑이 나왔기 때문에 요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